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현재 전국과 전남의 그 발전 상황에 대해서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저도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님 처음에 도지사 되시고 나서 이 도청에 가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냥 덕담으로 하신 말씀이죠. 아니 너무 활동을 갖다가 역동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는 지금 참 걱정입니다. 예, 지난 12.3 비상경과 아울러서 탄핵 과정도 지금 순탄치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은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반헌법적이고 또 국민의 상식과 순리로 보더라도 너무도 잘못됐다 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계엄 포고령을 보면은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한다. 어떻게 이 민주국가에서 21세기 이런 민주국가에서 계엄 포고령이 그런 계엄 포고령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80년 계엄 포고령을 기억합니다. 그때 계엄 포고령하고 똑같아서 저는 그때 그 80년 5.17 비상 계엄의 그 악몽이 사실 맨 처음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 문제가 크고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는 성격의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자가 우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정말 큰 대과오고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자과 우가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저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정치가 바로 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 비상계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전개의 과정을 보면은 진영 논리랄지 내 탓이랄지 남 탓이랄지 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까지 뭐 부정선거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조금도 그런 부정선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면은 너무도 잘 아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얽히면서 국민 여론이 진영 논리 비슷하게 마치 대선 국면처럼 이렇게 되면서 뭐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자체는 정의에 입각해서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핵 결정이 파면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가 사라지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금방 지사님께서 80년 5.17 비상계엄 때의 기억이 다시 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그 비상계엄 때문에 5.18 강조가 그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이 나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는데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런 5.18 강조를 겪은 이 호남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격적인 일이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이 국회에 전격적으로 빠른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대로 됐다 하면은 이건 정말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건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망각한다 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 문제는 반드시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 파면이 나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기업인을 저녁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상계엄 있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빨리 계엄 해제를 갖다가 결의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 세계에 참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시 튼튼하다.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심어줬는데 아시다시피 서부지원 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이제 진영 대결로 해가지고 서울은 지금 이제 매 주말마다 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우리가 이 종결되지 않으면은 참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이 암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사님은 이 탄핵 이 인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보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은 그러니까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렇게 결론이 빨리 나와야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러면은 12.3 비상계엄의 그 가오를 이제 우리가 딛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도록 뭐 원점에서 출발한다, 기본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좌우 진영 논리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극우 이런 내란 방조 세력까지 등장하고 보니까 국민들이 엄청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나? 어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한 행위이지만은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이제 탄핵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을 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 조기 대선을 생각하니까 자꾸 이것을 탄핵을 다른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탄핵은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사실 속마음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탄핵은 빨리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복귀한다. 이걸 찬성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쨌든 간에 지금 비상계엄과 지금 탄핵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인용 이후에 대한민국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 하면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게 더 진전이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그다음에 양당 정치가 너무나 이게 세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친위 쿠데까지 일으키는 대통령이 결국 나오고 말았다. 결국 이 체제도 문제가 있고 이 대통령이란 이 체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헌법적으로 말하면은 87년 체제가 이런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대통령을 이렇게 낳고 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87년 체제가 이제 소멸 사실상 종말을 고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네. 또 대통령제 기존의 대통령제를 가고 양당 구조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갖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정권 탈취를 위해서 싸우는 제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봤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국회의원만 들어가면은 싸우는 구조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첫째 문제기도 하지만은 제도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네. 저는 이 제도를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네. 분권형 권력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은 외교 국방 정도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주면서 국가 위기 시기에 대통령이 국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고
일반적인 내치 경제 이런 문제는 책임 총리를 둬서 책임 총리가 그 모든 내치를 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 총리가 책임지고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해요 책임 총리를.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돼 있는 이 87년 체제는 이제는 종언을 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바꿔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협력적인 정치 또 수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모든 것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헌법도 바꾸고 앞으로 사회적 대개혁, 정치 대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사님 금방 말씀하신 그 어째 제도 문제에서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을 분권형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총리가 대통령제에서도 책임 총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총리가 역할을 하고 총리가 내정을 잘못할 때는 바꾸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그렇죠. 합니다. 방금 그래서 이제 국회 다수당, 예. 국회에서 뽑으면은 결국 이제 국회에 양당제가 아니라 저는 유럽식 선진 제국을 보면은 다당제 형태로 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두 당이 주요한 두 당이 있더라도 제3당, 제4당도 있어서 완충 역할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총리가 국회 다수당의 다수당과 연합 또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책임 있게 내치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때는 책임 총리가 예를 들면은 불신임을 받은 경우는 뭐 의원 내각제처럼 총리를 바꾸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국가 현실이 있기 때문에 외교 국방을 수행하는 국가 원수격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최후 보루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불안전성이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크지 않다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대통령제, 저항적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뭐 5년마다 피터지게 싸우고 또 그 중간에도 이제 한번 탄핵이 되고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탄핵을 들고 나오는 정치 관행이 지금 형성될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은 이건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분권형 권력 구조로 우리가 개편이 꼭 돼야 된다. 저는 국회 또 제가 장관도 짧게 했지만 장관도 했고 또 지방행정도 오래 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겪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사님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입법 독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리를 국회 다수당이 한다 했을 때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달랐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첩이 좀 될 수도 있고 서로 권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면 외교를 대통령이 맡는다 하더라도 책임 총리도 사실은 경제 문제는 외교하고 연결된 것도 많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조정기구를 두면 될 것 같고 최후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면은 그런 신속히 결정을 해서 끝까지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최후의 국가 의사 결정의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 양당제의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진영 대결이 되고 예를 들면 극우 세력한테도 국힘이 마치 그거를 함께하는 모습을 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공당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양당제의 고착화, 이 결국 선거구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이 헌법 개정보다도 더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양당제가 문제가 있다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양당제 문제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정치로서 풀어야 될 일을 야당이 말을 안 들은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은 헌법적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불법 비상계엄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됐든 또는 국힘당이 집권 세력이 됐든 저는 이 양당제 문제는 국회에서 그간 대립 문제가 좀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주요한 당이 있대 제3당 4당이 네. 나와야 되거든요. 유럽식으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제도가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광역시 이상의 지역은 뭐 제가 볼 때는 중대 선거구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런 농촌형 지역은 기존의 소선거구제 너무 영역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광역시도 이상은 저는 중대 선거구로 가게 되면은 소수당이 출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원내 교섭단체도 10석 이상이면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당제에 격하게 끝까지 대립하는 그래서 풀길이 없는 정치가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상김씨 시대가 있었고 또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양당제 문제가 서로 결국 마지막에는 뭐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해서 풀고 막 과거에는 그래서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수회담 말이란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대립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대표하게 하고 이 극단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양원제 예.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로 해서 상원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창도 예. 이 단체 강력 단체장 분들이 많이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 제일 강하게 제일 주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국회가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국민을 대변하려면 국민을 대변하기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면은 충분하지 꼭 엘리트만이 정치를 하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구조를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도 좀 보완을 해서 엘리트 위주의 국회 충원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국회가 우리는 양원제 국회가 아닌데 양원제 국회를 하는 것은 국민들 대체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원을 두되 그 상원이 국회의 어떤 권한을 나눠 갖는 상원이 아니고 국회는 그대로 가되 다만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 관련된 분들이 이 상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게 독일식이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아예 지방자치단체장 거기는 이제 연방제를 하고 연방주라고 하기 때문에 연방주의 총리 또 연방주의 장관 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상원을 아예 구성하니까 지방 정부 사람들이 와서 상원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선거를 안 선거를 안 치겠네요. 하고 예. 프랑스도 그 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방 의원들이랄지 이런 제한적인 일반적인 선거가 제한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방을 대변하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한 게 아니라 지방에 관계된 것, 지방에 관계된 국가 제도,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지방의 권익을 해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방과 중앙에 서로 영역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정위 독일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원을 두어서 그렇게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안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률안 제안을 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을 통해서 상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생각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법률안을 상원이 대신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게 그런 정도 뭐 외국 같으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 돼야지. 지금은 저희들은 뭐 시도지사들이 중앙에 건의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뿐이고 사실 안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답변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지사님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과 정치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그림을 지금 구체적인 으로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김종인 이사장님 아시죠? 예. 그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탄핵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하면은 대통령감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이사장님이 대통령감을 차치하고 자기가 볼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이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은 사람 아직 못 봤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지사님은 제가 볼 때 그거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청사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전과 청사진을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이제 헌법 개정 문제랄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헌법 개정 문제는 조기 대선이 될 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반드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비전과 청사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다음 대통령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면서 또 여도 야도 이런 초당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초당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의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2028년까지 예. 그러면 3년 정도의 시간인데 3년 내에 그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본인은 3년 임기 단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비전과 청사진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조기 대선이 과정에서 뭐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강력단체장 현지 강력장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책임을 또 이렇게 그 한번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력단체장 분들이 여러 면에서 좀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체 중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를 꾸려봤고 종합행정을 이 강력 단위에서 해보고 또 많은 수의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 추세를 봐도 이렇게 예를 들면 주지사, 외국은 뭐 주지사라고 하잖아요. 주지사들이 대체로 당선되는 그런 경향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행정 경험을 한 번쯤은 한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광역단체장이라 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지방의 행정을 좀 알고 또 큰 조직을 이렇게 꾸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지방의 실정이랄지 일선 실정 또 큰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그런 생각들을 대체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철우 경북지사 저하고 뭐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영호남 상생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노래가자 해서 영호남 상생화합 축전도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그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김영록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일선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만 경험했던 분들은 지방을 잘 몰라서 항상 중앙 정치, 중앙의 담론만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일들은 서울도 현장에 내려가면 지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경기도도 현장 내려가면 지방인데 그런 지방의 일을 잘 아는 장학자치단이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그래서 지방 또 중앙부처 또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짧은 기간 했습니다만 정말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광역자치단도 했고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저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광역단체장들이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사님 같은 분들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그것 들어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그 입법부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광역자치단체장 하신 분들 트리플 크라운이라 가지고 경험과 경륜이 중앙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입법까지도 두루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일을 하기에 그런 경험과 검증 절차를 다 거쳤다 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래요. 근데 트리플 크라운 중에서 아직까지 대통령 분은 없어요. 이게 아마 준비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자격 요건을 갖췄지 않나 싶은데 그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앙 이 정치도 쭉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어우러져 가야 되는가 또 대한민국 경쟁력을 늘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트리플 크라운 그게 이제 뭐 하나의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짐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를 경험했으면은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놔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은 그 어떤 부담감을 또 착무를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트리플 크라운 정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리플 크라운 정치인 중에서 뭐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뭐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지방과 중앙을 잘 알고 또 국정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정책 대안들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번 국민들한테 제가 한번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짐이 된다.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경험, 너무 많은 자리를 영광과 자리를 누렸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걸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짐이 되더라도 무거운 책무가 되더라도 나갈 때는 나가서서 앞으로 가야 된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정치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특집 기획을 하고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대선 특집 기획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주자들이 검증이겠죠. 거기서 강력 단체장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검증받아야 될 게 자기가 이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전남도입니다. 전라남도. 뭐 금방 말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상북도. 이 경상북도와 예를 들면 전라남도를 어떻게 본인이 일궈왔느냐, 성과를 내왔느냐, 도민들의 행복 죽수를 정진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1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사님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전남의
변화 발전을 어떻게 지금 이제 추동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이제 MOA도 맺으면서 그 실리콘밸리의 이제 주요 인사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세계 1등국하고 인류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이 실리콘밸리지만은 말 그대로 혁신 벤처. 그래서 이 혁신하지 않으면 벤처 창업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잘 포용하고 벤처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지 않으면은 안 된다. 어느 순간 1등이 2등 되고 3등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엄청나게 벤처 정신이 이렇게 충만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면에서 미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안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방의 행정도 정말 그렇게 좀 벤처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과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류 독감이 한참 그 계속해서 많이 발생했어요. 철새 때문이다. 근데 제가 가서 그 예를 들면은 그 방역 체제를 혁신을 했습니다. 방역 체제를 혁신했는데 그건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역을 조류독감 맨 처음에 이를테면은 H5N6라는 게 이제 이제 바이러스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나오는데 이틀 정도 걸렸어요. 하루 반 내지 이틀. 그러니까 그게 많이 퍼지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는 H5만 맨 처음에 나오는데 얼마 걸렸느냐? 3시간. 그럼 3시간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3시간 만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H5 나오면은 99%가 95% 이상 이거 고병원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왜 그러면 이틀을 H5N6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3시간 안에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쓸데없는 방역하지 말고 농장 단위로 방역을 해라. 길거리에서 예전에 차량 덜컥거리면서 소독 조류독감 생길 때마다 소독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차량 소독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제가 과감히 없앴어요. 그다음에 뭐 해맞이 해돋이 행사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 해라. 대신 농장에서 농장주들이 철저히 하면 되지 왜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느냐 해서 과감하게 그 제도를 바꾸고 살처분도 예전에 3kg 했거든요. 3kg.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생명들이 살처분 당했어요.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나면 너무 혐오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1kg를 내로 줄였고 그 뒤로는 제가 다시 건의해서 요즘에 0.5kg, 500m도 필요한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형편을 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혁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위 살처분 안 하고 그 비용 절감만 한 돈만 엄청난 건데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혁신을.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항상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관료 사회도 그렇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또 정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혁신의 정신, 이 벤처 창업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지방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그거 하는데 전라남도가 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로 할 수 있는 3년 내에 지을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있는 이제 스톡팜 로드라는 그 벤처 관련된 이런 그 투자를 중개하고 한 에이전트인데 거기서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정부하고 간접적으로 협의도 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한 건데 결국 그 미국의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됐잖아요. 트럼프 AI 관련해서 700조를 투자한다. 그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5군데 구축하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지 빨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3년 내에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3년 내에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유수한 소위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러 뭐
MS랄지 구글이랄지 그런 기업들을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엔드 유저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뭐 그게 되겠어? 또 그 회사 벤처 그 중개하는 회사가 작다던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래서 우리 대형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손해 보는 일은 없거든요. 예. 전라남도는 하겠다는 확실한 그 계획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맞으면은 본인들이 별도의 SPC를 구성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규모 AI 시대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되는 거죠. AI 그 산업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거대하게 지금 소프트뱅크 등등이 이거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움직임을 지금 전남에서 시작했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은 AI 데이터 센터 할 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GPU 아니에요. 엔비디아 GPU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준은 3,000개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0,000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해남 기업도 전라남도 기업도 시작했다는 규모는 10만 개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규모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빨리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그 세계적인 이 대형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랄지 아마존이랄지 이런 회사를 오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벤처 창업 정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근데 지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AI 데이터 센터 전남이 척지인 이유가 뭐죠? 그 해남이 땅이 120만 평이 바로 마련돼 있고요. 아하. 용수가 4만 톤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도 머리를 많이 쓰면 열이 나죠. 사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력계통 연결이 돼야 돼. 3기가와트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해남은 지금 600 메가와트까지는 0.6기가죠. 그 정도는 이미 4년 전에 한번 실패했어요. 전력계통 연결이 안 돼서. 근데 전력계통 그러다 보니 노력하다 보니까 600메가는 된 거고 이제 그걸 3기가와트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간접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지역이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는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는 머리를 많이 쓸 때는 전력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전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전력 부하량이. 그럴 때는 재생에너지를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기업 도시를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리서치 끝에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도전한 게 맞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전남하면 또 재생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아주 우리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지방 자치단체가 이것을 사실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맨 처음에 산자부가 상당히 미원 쪽이었는데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린 뉴딜 이야기를 그렇죠. 그린 뉴딜 정책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 이 관련된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그걸 못해서 지금까지 못한 거고 우리 전라남도 나서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와서 원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정부가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세월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구간에 특히 해상풍력 허가받는 게 18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해내고 또 태양광도 일부 하고 또 지금 있는 5기가와트 이상의 이미
설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전라남도가. 그런 걸 합치면 한 30기가와트 정도까지를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이익이 나오잖아요. 태양광이 됐든 해상풍력이 됐든 그런 이익이 나온 것을 발전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주민하고 이익 공유를 해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30기가와트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은 한 1조 원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에너지 기금으로. 그러면 1년에 1조 원 정도를 에너지 기본 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제 지역 주민들 그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더 우선이겠지만은 우리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익 공유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좀 확실하게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김영록이 혼자 하려니까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면은 이런 재생에너지도 확충해줘야 됩니다. 석유는 우리가 수입할 때 돈이 외국으로 나가지만 재생에너지는 조금 비싸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돈이 되고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단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야 됩니다. 시사님, 그 또 국가적 현안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이게 우리 국가적 과제잖아요. 근데 이게 전남의 가장 직격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풀고 계십니까? 예, 저출생 문제는 전남이 직격탄을 맞고는 있습니다. 전남이 책임이 아니라 전남은 1.03으로 예. 국가는 0.75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전남 정도만 출산율이 돼도 얼마라고요? 1.03. 와, 국가는 0.75. 1이 넘었네요. 1이 넘었죠. 올해 이제 작년에 0.97이 됐던 게 재작년에 0.97이 된 게 지난해 1.03이 된 겁니다. 오. 그래서 국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국가 예를 들면은 전에 23만 명 이제 신생아 23만 명 정도가 23년도에 태어났는데 지난해는 23만에서 8천 명 늘어났어요. 네. 전라남도 1.03식으로 되면은 30만이 넘어갑니다. 네. 우리 국가가 1.03이라고 할 때는 30만이 넘는 신생아 그러니까 7만 8만이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전라남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지방 소멸은 전라남도가 1등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예. 직격탄 예. 지방 소멸. 왜냐? 그만큼 인구가 많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기 유출되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 경제하고 연관이 많아요. 예. 전라남도 96조 GRDP 96조는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8위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난 것은 예를 들면은 그 중에 3분의 1, 32조가 96조 중에 32조는 여기에 유출이 되는 거죠. 수도권이랄지 광역시랄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경제 구조가 우리는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전라남도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에요. 국가적 경제 구조가 그렇게 틀이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남 탓만 할 수 없잖아요. 국가 탓만 할 수도 없고 예. 우리 전라남도라도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나서자 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출생률을 아까 학교 출생률 1.03이지만 더 올려서 국가적으로 선도적인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시군이 함께 매월 10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을 1세에서 18세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을 올해부터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지급한 것은 1세부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정부가 0세는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예. 그러니까 1세부터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은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그래서 1세가 된 어린이들은 지난해 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어린이 신생아 얼마를 신생아입니다. 준다는 겁니까? 매월 20만 원. 매월 20만 원. 그런 제도는 유럽 선진국들이 한 지가 오래돼서 유럽 선진국도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네. 그걸 반등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써서 지금 대체로 유럽 선진국도 1.5 출산율 학교 출산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도 1.5는 가야죠. 아무리 안 되면 1.5는. 근데 이제 이런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전라남도가 먼저 했다. 그러면 12개월 240만 원이 1년에 지불되는데 그렇죠. 240만 원. 18세까지 18세까지 아니
지금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하니까 신생아가 18세 될 때까지 아, 18세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2세한테는 안 나가네요. 안 나가는 거죠. 이세는 국가에서 하는 7세까지가 있습니다. 7세까지 10만 원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지금 1세는 18세까지 계속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은? 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앞으로 20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부른 거죠. 양육수당이라고 부르면은 18세까지 다 줘야 되죠. 그게 아니고 출생했을 때 18세까지는 앞으로 책임질 수 있다. 이제 이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너무 국가가 출산 정책들이 이 과별로 부처별로 부처에서는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제도는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꽝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저는 이 출생 기본 소득이다 출생 기본 수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20만 원을 더 해라 하는 게 제 주장이고, 그러면 전라남도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일반 국민들 다른 지역들은 20만 원 받게 되는데 40만 원 정도 받으면은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쓸데없는 제도 많이 시행하지 말고 이걸 단순화하자 이거죠. 1.03이라는 것도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남에 선도하고 있네요. 예, 전남이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알겠습니다. 요즘 메가시티 움직임이 그 진척은 더디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강주 전남에서도 행정 통합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제 메가시티는 이제 광역 단위로 협력적인 행정을 하고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메가시티 개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경제 동맹을 맺었어요. 경제 동맹을. 그런데 그것은 이제 협력적인 상생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는 이 행정을 통합하자는 것 아니에요? 행정 통합을 이야기한 것이죠. 뜻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대구 경북도 지금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지금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로 변하면서 지금 그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최근에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뭐 통합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합해라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독일식의 거기는 이제 연방주라고 하지 않아요? 광역 체제를 갖춰야 된다. 독일은 연방주로 부르는데 16개 광역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7개인데 이걸 통합을 좀 해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더 적으니 통합을 해서 그 통합된 시도 통합을 하면 거기에 권한을 대폭 주고 또 재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와 지방이 50대 50으로 합니다. 모든 세금을 50대 5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정도 가고 권한도 대폭 넘겨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개정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중앙에 권한을 많이 내놓고 중앙 부처 공무원들도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그 머리 아픈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지방까지 무슨 청에 직접 다 자기들이 중앙에서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백신의 비용을 국가가 다 전액 부담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갑자기 50%만 국가가 부담할 테니까 50%는 지방이 부담하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뭐 국가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는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국가가 모든 걸 좌지우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강력 단체장을 뽑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선거에 의해서 뽑기만 하지 제도는 실질적인 제도는 변한 게 그렇게 없다. 중앙 정치 그대로라 그러더라고요. 일선 시군은 좀 많이 광역 시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일선 시군에 뭐 건축허가랄지 여러 가지 허가 이런 것을 많이 넘겼는데 광역으로 그러면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근데 안 내려보내고 잡다하고 그런 일들만 이렇게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죠.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은 지방 분권도 개헌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지방 분권도 포함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이익을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상원이 있어야 아, 대통령이 못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한 건도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이래저래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 게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있어서 매일 이런 것들을 보고 자 이렇게 고치자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대통령은 국정이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도 밑에서 정부 부처에서 빨리빨리 시행을 안 하고 뭐 하다가 세월 가고 또 대통령도 2년 3년 가면 그다음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상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그 지사님께서 서울도 따지고 보면 지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 차원에서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소멸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행정도 하시고 국회도 계시고 지금 현재 이 지방에서 도지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참 지방이 살아야 사실은 국가가 사는 거이고 뭐 수도권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잇몸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한 것처럼 예. 지방이 있으니까 수도권이 있죠. 수도권만 있는 수도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뭔가 개선을 크게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으면은 지방 소멸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부 쪽 공무원은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뭐 대통령실이라 중앙부처, 뭐 국회의원들까지도 경기도 서울에 지금 국회의원이 50% 반이 넘어가고 있는 숫자네요. 이제는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지방에서만 하소연이나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꾸 우는 소리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정말 국가의 중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고 국가가 소멸하느냐 아니냐 하는 직결되는 문제.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헌법의 지방 분권 또 상원제도를 둬서 지방의 그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겠다고 지방의 법안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 그 시스템 자체도 많이 좀 바꿔야 됩니다. 경제도 지방의 그 경제가 너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다면은 대기업도 좀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대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이미 이제 지방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은 이제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갔지만은 일부분 갔죠 지금. 그래서 제 2차 혁신도시, 2기 혁신도시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기업들 더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수도권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막 그 칼로 무 자르듯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다 보면은 우리 수도권 국민들도 못 느낍니다. 저 같은 지방에 특히 제일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도시사만이 오히려 제일 강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출생 기본수당을 전라남 도지사가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까? 예산도 부족하실 건데. 예산도 부족하고 쓸 데도 많은데 땅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바다도 넓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번에 의정 갈등이 세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온 국민들이 이제 좀 다들 좀 알게 된 것 같아. 필수 의료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방에는 태부족이다. 그런 가운데서 전남에서 의대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사람도 많아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안 풀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측이 어떻습니까, 지사님? 아, 우리 대표님 뭐 원래 전혀 묻지 않을 걸로 생각한 질문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 때도 굉장히 전라남도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연세 되신 분이 지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년층이 많이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의과대학이 없고 이럴 때면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중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음압병상도 제대로 없던 때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때 노심초사했는지 모르고 저희 전라남도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선제적 조치를 국가보다 더 빠르게 했습니다. 더 먼저 한 단계 더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서 스스로 경로당 외에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치명률이 낮았는데요. 그걸 그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우리는 그러나 코로나를 그렇게 해서 위기 극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말 그런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구는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형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들도 앞으로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에 그 2세 사이나 자식들도 여기서 병원 운영하라 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다 자기 아버지 병원인데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둬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도 무너지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의사도 없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대학 병원, 대학 부속 병원이 국립 부속 병원이 있으면 국립 부속 병원에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국립 부속 병원 뭐 적자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자 나면 전라남도가 메워지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민간 병원이 적자 나고 민간 병원이 문 닫게 됐을 때 전라남도가 그것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지금 인구가 줄어가는 이런 지방일수록 대학 병원 부속 병원 국립 대학 부속 병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을 했고 정부도 의료 체계 완결성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있어서 대형 병원, 중형 병원 그리고 동네 병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고난도 병원 의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서 이렇게 그런 체계가 갖춰야 돼요. 그런 체계가 갖추려면은 지역마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전라남도는. 그럼 전라남도 인구가 적어서 그러냐? 강원도 인구는 전라남도보다 적습니다. 충북도 적습니다. 전라북특별자치도도 저희보다 약간 적습니다. 약간. 그런데 다 의과대학 2개씩 있어요. 전라남도만 하나도 없는 거고 광주 있잖아요. 광주에 2개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무 동네 일처럼 그렇게들 이야기하니까 너무 진짜 제가 화가 나서 지금까지 대학 통합까지 양대학 목포대 국립, 목포대 국립, 순천대학 통합까지 해가면서 오죽했으면 대학 통합 그 어려운 그것까지 거치면서 우리 국립의과대학 유치해 주세요.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나서겠고 국민들도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결국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3,058명으로 원상 회복하면서 그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의과대학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그래도 신설은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권한대행 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강력 촉구는 하고 있지만은 좀 기대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교육부총리 또 복지부 장관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가 전에 담화문 형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이렇게 설립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고 전라남도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100명이라도 우리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에는 전라남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그다음에 의료 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은 국민들도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지사님 요거는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주항공 참사로 해서 온 국민들이 뭐 엄청난 슬픔과 무엇보다도 그 전남 도민들이 그걸 겪었을 건데 지금 어떻게 이 수습과 이후에 이 무안공항 다시 재개는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정말 그때 이제 12.3 비상계엄으로 비상시국 나라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항공기 사고까지 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대거 많이 희생이 돼서 면목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유가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유가족 분들이 이런 나라가 비상한 시국에서 우리라도 국민들 뜻을 잘 헤아려서 잘 대처를 하고 이렇게 수습 과정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예. 그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딛고 여러 가지 정말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상 문제 다룰 때 하겠다 하면서 수습 과정에서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해준 우리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한 가족에 대해서 일 담당 공무원제까지 시행하면서 이렇게 보살펴 드렸습니다만은 당연한 일인데 유가족 대표분들이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까지 한 게 전국에 중계방송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엄청 어떻게 저렇게 원활하게 수습이 됐느냐 하면서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전라남도 대해서도 대처를 잘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인내를 갖고 협력해준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 또 뜻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보상 문제랄지 또 유족 지원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다룰 거고요. 또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전라남도도 우리 유가족 대표 회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항 문제는 이제 이번 기회에 전국에 이렇게 둔덕 로컬 이퀄라이저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9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바로 국토부에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무안공항도 앞으로 항행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다 보완을 해서 10월달에 개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이 정말 최고 지상 최고의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 첫째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질이나 행복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또 자치단체도 가장 그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그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로 인정을 최근에 받아왔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그런 저력을 갖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최근에 IMF를 극복하는 것이랄지 또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의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새 출발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적 힘을 발휘해 주었듯이 이번 기회도 반드시 위기이지만은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역사가 진보합니다. 우리 국민이 승리합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믿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파이팅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새로운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